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달러가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달러가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됐던 건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때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됐던 1970년대랑 비교해 봤었을 때 그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낫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국가부채로 봤었을 때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가 35조 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GDP 대비 국가부채는 지금 120%를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국가부채가 늘어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1970년만 하더라도 뭐 한 4천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 35조 달러 정도 되니까 이게 뭐 몇 배가 늘어났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 물론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은 경제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단순히 절대 규모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앞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로 봐도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과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왜 머스크가 설치고 다니는지 머스크가 왜 공무원들 자르고 이러면서 그 연방정부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우선주의자들도 안단 말이에요. 미국의 현재 그 국가부채가 과한 수준이고 이거가 감당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도지라는 그 새로운 뭐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도 보면 이거는 그 주렌 버펫인가 하는 그 저기 어디냐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제 이분이 그 하도 이제 좋은 자료를 남들이 많이 따가니까 아예 이렇게 그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출처를 밝히라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작성한 자료를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저도 출처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블로그 네이버닷컴에 뭐 주렌 버펫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저도 인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기 가시면 좋은 자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쭉 그려놓은 걸 보니까 지금 그 미국의 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 비중, 그 다음에 상품수지 적자 비중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수지 적자 비중 보면 이게 그 85년도 플라자 합이 있었을 때 한 마이너스 3%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2007년 8년 미국 서프라임 금융위기 벌어지기 전에 마이너스 한 5% 넘어갔었고 최근에 조금 뭐 개선돼서 한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상당히 이제 과하게 벌어져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미국 트럼프 그다음에 우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현재의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한 번씩 조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이 있었던 게 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였고요. 두 번째 조정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냥 자연 조정돼 버렸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위기를 통해서 줄이고 싶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이 플라자 합의급의 버금가는 인위적인 통화 가치의 달러화의 절하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추구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은 당시에는 1985년도에 미국의 무역 적자의 주요국 비중을 보게 되면 일본하고 독일 비중이 합쳐서 한 4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하고 독일만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본하고 독일만 조지면 결국은 이 무역 적자의 적자 비중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단일 국가로 37%니까 얘 하나만 조지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에 대해서 당시에 플라자 합의들을 통해서 통화 가치를 절상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엔화가 달러당 240엔이었던 게 120엔으로 환율이 반토막이 납니다. 즉 엔화의 가치가 2배가 절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중을 빠르게 좁혔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한 4, 5년 정도간은 엔화가 강세를 가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그 이후에 1990년 이후에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버리게 됐죠. 자,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가져다 주는 국가들 탑 10이 있는데 보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제일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요 앞에 원투인 얘네들만 조지면 됐는데 지금은 중국 하나만 조져가지고는 그냥 25%밖에 안 되니까 멕시코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얘네들 다 골고루 정도 적어도 한 50% 정도는 얘네들의 통화 가치를 절상을 시켜야 미국의 무역 적자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보다는 조금 이 다자간 협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핵심은 결국 중국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당시에 스파르타가 강국이었나요? 부상하는 아테네인가를 이렇게 견제하는 차원에서 둘 사이의 전쟁이 좀 벌어졌다라는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 결국은 현재의 패권국은 자기를 위협하는 패권국이 발생을 하면 그 국가를 밟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전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의 이 국가 경제 규모, GDP가 되겠죠. GDP 대비 그 미국 GDP에 근접하는 나라들이 가끔 생겨요. 처음 생겼던 게 이제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만 하더라도 35% 정도였고,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2배 정도로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때 이후로 이제 일본은 나락의 길을 걷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미국의 GDP 대비 거의 70%에 지금 육박해서 2020년 이후에,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좀 심화됐는데, 계속해서 중국이 좀 밟으려고 하지만 완전히 맛이 가진 않았어요. 내심 미국은 이 일본이 이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중국도 비슷한 길을 걷기를 바라겠죠. 영원히 그냥 밟아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모로로 이번 그 미국의 타겟은 이제 중국이 될 텐데, 문제는 중국은 일본처럼 이렇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우방국이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중국은 미국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른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다른 서방 국가처럼 선거를 통해서 계속 리더십이 교체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다르기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금이 더 오르냐 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왜 금 가격이 갑자기 올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 커진 부분들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금을 꾸준히 매입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금의 유통량이 많이 줄어든 효과 아니냐,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1,500톤, 거의 한 인도까지 합치면 거의 2,000톤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 금을 계속 매집을 했었는데, 결국은 얘네들은 이 달러 결제 시스템, 달러 본위 시스템에서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중국은 또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규모를 지금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2015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게 지금 절반인 7,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이는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달러에 대한 비중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미국이 일본에게 압박을 가해서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상을 요구했었을 때 일본은 그냥 뭐 여러모로 다양한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면 중국은 훨씬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현재 미국에게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국가들에게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상을 통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아마 최종 목표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마라라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미국의 힘이 그때만큼은 크진 않고, 또 다른 나라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훨씬 좀 거부감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순히는 안 될 거다. 여러 단계를 겪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안보에 대한 부분, 관세에 대한 부분이 두 개가 제가 봤을 때는 수단인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니네 만약에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를 조정하는 인위적인 통화가치 변화를 안 갖는다고 하면 우리 니네한테 관세 엄청 때릴 거야. 니네 더 이상 안보 위협에서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윽박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결국은 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통화가치 절상을 통해서 니네들의 통화가치 절상을 통해서 이 무역수지 적자 줄이는 거니까 그거 하면 우리가 안보도 해주고 관세도 안 매길게. 이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하려면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고 스콧 베센트도 강달러를 계속 선호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 절하시켜버리면 이게 또 서로 앞뒤가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하나의 어떤 퀘스천 마크였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 그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요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수치화한 건데, 첫 번째는 미국의 무역 가중치를 두고 달러화를 추산한 거고요. 검정색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달러 인덱스. 우리가 지금 달러 인덱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유럽을 필두로 해서 뭐 그 주요 상위 국가들의 그 바스켓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 여부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보시면은 두 지수가 1999년 12월 말을 이제 기준점 빵으로 놨었을 때 그 뒤로 지금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인데, 여기 보시면 무역 가중치의 달러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높아요. 지금 거의 한 20% 이상 그때보다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단순한 달러 인덱스, 우리가 달러 뭐 106, 103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는 처음엔 올랐지만 내리락 하다가 지금은 거의 그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1999년도 말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냥 단순 달러 인덱스는 한 5% 정도 절상이 되어 있고,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로 가중해서 한 달러화 가치는 한 20% 절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이 포함됐냐 안 됐냐일 겁니다. 달러 인덱스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그러겠죠. 뭐 주로 유로화가 한 60% 차지하고 엔화가 뭐 한 10%인가 뭐 파운드화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정해져 있고, 유로화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반면에 무역 가중 달러화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거래가 제일 많으니까 그게 사실 반영돼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환율,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많이 가져다 주는 나라 대비 흔히 말하는 실질 실효 환율 베이스로 달러화를 약세로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달라. 우리가 환율을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환율하고 미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고자 하는 그 환율은 타겟팅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로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많이 가져다 주는 나라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것부터 또 역시 뇌피셜인데, 미국에게 그 현재 가장 골칫거리를 안겨준 나라가 딱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환율 관찰 대상국입니다. 미국의 교역 촉진법 상에서 세 개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이고 3개 중에 2개를 충족하면 이른바 관찰 대상국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조건이 첫 번째 대미 무역수지 흑자 많은 애들, 그네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뭐 달러를 인위적으로 강세로 가져가는 애들 등등등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이렇게 딱 있어요. 얘네들이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맘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재정 적자도 지금 국가 부채 부담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제 국채 수합을 요구할 거다. 근데 그 국채 수합의 조건이 뭐냐면 현재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이 새롭게 발행하는 100년 만기 국채. 근데 그것도 이자가 없어. 무이표 100년 만기 국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국에게 안보를 제공받는 나라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일종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으로 미국에게 10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기가 이렇게 길어져 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국채의 발행 잔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일단은 뭐 이자도 이자지만 만기 돌아오는 것도 부담인데 만기를 100년으로 늘려버린다? 그것도 이자를 빵원이다라고 하면 미국의 국가 재정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는 거랑 100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랑 어때요? 이거 체감적으로 부담이 엄청 달라져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이거를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이 현재 무역 구조상에서는 미국에게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가는 나라는 그네 나라로 이 달러화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흑자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많은 거예요. 중국도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은 이유가 그렇고 그러면 외환 보유고 중에 그러니까 달러화가 대부분 외환 보유고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 달러를 놀리냐고요.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채권을 사서 채권에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그 외환 보유고를 일정 부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니네 우리나라 국채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으로 안 바꿀 거면 그러면 니네 우리가 그 이자를 줄 때 원천 징수로 세금 떼고 준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 채권이 예를 들면 10년짜리 채권이 4.2%면 원래는 이자 4.2%를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원천 징수로 뭐 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6.5%? 뭐 이 정도 떼고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다시 대신 그거를 일부를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다시 돌아가서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조금 소름이 돋는 게 왜 트럼프가 지금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냐. 왜 저렇게 안보를 막 이렇게 동맹국들한테도 이제는 돈을 달라고 하느냐. 왜 동맹국인 유럽연합한테도 관세를 위협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대충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핵심은 뭐다? 미국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가만히 보세요. 트럼프가 요번에는 단임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첫 번째 데드라인이 내년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입니다. 트럼프는 그때 반드시 자신의 재신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이 말하라고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금융시장에는 조금 뭐랄까 양면성이 있긴 한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의 수준은 그렇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이게 뭐 트럼프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트럼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이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구조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초반에 인기 없는 정책을 해서라도
이것들을 바로잡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땐 더 우선순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관세에 대한 위협, 뭐 안보에 대한 위협 이런 걸 통해서 인위적인 어떤 이 달러화의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 정책의 우선순위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정말 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려면 그냥 중국이 알았어, 오케이, 우리가 니네 미국한테 너무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양보할게 라고 협상을 하면 이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 중국이 과연 그렇게 순순히 하겠냐는 거죠. 중국은 아마 버티기 대책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야, 트럼프는 4년만 지나면 어차피 얘는 끝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4년간 버티려고 하지. 이 프라자 합의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이 위안화 가치의 절상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적이냐가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임기 초반에는 특히나 내년도 11월 선거 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먼저 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극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니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제대로 된 어떤 상승으로 보이겠냐.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시기는 트럼프 임기 후반부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계속해서 그 작년부터 일관된 톤이 미국 주식시장이 가뜩이나 밸류에이션 부담도 큰데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냐라는 그 부분 계속 지적을 해드렸고 한국은 그래도 싸니까 물론 한국도 지금 좋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인위적인 달러화의 그 평가 절하는 필연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그 반대 국가의 그 내수 부양으로 이어질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국은 인위적으로 우리도 이 워낙에 평가 절상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도 보니까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때 결국은 니케이 225가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 뒤로 이제 망가졌지만 그래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 있지만 한국 시장 포함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막 늘릴 때는 아니긴 하죠. 현재로서는 이제 오히려 주식보다는 채권 쪽, 그다음에 주식 내에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포트폴리오이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번 또 영상 때 제가 각 재료들을 좀 풀어가지고 부연 설명해드리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